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 뒷이야기, 사이다 정치 토크 김병민의 사정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그 어느 사람들보다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중요한 건데, 여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약속했던 사건들이 있는 거라. 새누리당과는 당대당 통합이 없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바른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총사퇴함으로써 어찌됐든지 간에 헌재는 최종적으로 인용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제 고비는 넘은 것 같아요.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났다면 의원님도 지금 이 자리에 모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저는 뭐 과감히 던지고 과감히 던질 생각이셨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없어요. 네, 정말 어제 근데 저는 네. 이 소추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청문회에 직접 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 7대 1이다. 7대 1 또는 8대 0이라는 거의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나오면 뭐 과감히 던져야죠. 약속인데.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바른정당 의원님들도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던질 용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비장한 각오는 되어 있었죠. 사실은 이제 우리 총사퇴하기로 결의한 날 저녁 시간에 그 의원들이랑 당협위원장이 같이 연석회의를 했어요. 저 혼자 반대했어요. 와, 의원직 사퇴를요? 솔직하셨네요. 그건 이제 반대한 이유는 바른정당에서 제일 먼저 의원직 사퇴 이야기 꺼낸 건 저예요. 그건 언제냐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12월 2일이냐 9일이냐 할 때 12월 9일 전에 네네. 12월 9일 전에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의원직 던지자는 입장을 내자. 그때 의총할 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때 제 주장을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사퇴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저 혼자. 의원님은 공식적으로 사퇴 입장을 밝히신 거예요? 밝히고 다른 사람도 같이 합시다. 우리가 확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국민들한테. 호응이 없었구나. 호응이 없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왜 반대했냐. 그때는 던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헌재 부담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우리가 지금 헌재는 권력으로부터 중립이지만 여론으로부터 중립해야 되고, 근데 우리 바른정당 의원이 헌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이 이거는 헌재 흔들기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겠다. 그리고 헌재 존중하자는 기본 입장을 계속 가져 나가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타협을 본 거죠. 우리가 총사퇴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른정당에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또한 하나의 불복의 과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을 시켰는데 이 기각을 못 받아들여갖고서는 총사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법조인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충분히 그런 정치적인 포석으로 해석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앞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집회에 참여하고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 때는 그렇게 참여해서 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의사 표명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헌법재판소로 갔으면 그때는 이제 제도권의 정치인들이 그런데 나가서 같이 이렇게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에요. 사법기관에서 지금 판결을 심리 중에 있을 때는 거기다 맡겨놓고 우린 조용히 제도권에서는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여론전을 펼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심판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네. 바른정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거기서 포지셔닝을 잘못 취한 거예요.
그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로 넘어간 이후에는 촛불과 태극기 양쪽을 다 까는 입장, 그러니까 헌재 존중하고 네. 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장애로 나오지 맙시다.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씩 네.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캠페인 같은 걸 열어서 계속해서 입지를 열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친문, 친박은 이 갈등이 격화될수록 지지율이 양극단으로 쏠린단 말이야. 실제로 그랬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헌재를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수호고 장애 집회를 통해서 헌재를 흔드는 건 안 된다는 목소리를 조직화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걸 전혀 못한 거죠. 태극기 집회가 이 커지는 과정에서 건전한 보수와 극우를 갈라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저걸 보수의 목소리라고 눈치를 본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했었던 자유한국당이야 거죠. 눈치를 볼 수 있죠. 같은 극우니까. 근데 우리는 혁신적인 보수를 개척하는 시기였는데 거기 단호히 맞서는 모습. 이걸 못 보여주면서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양쪽으로 양극단화되고 중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대한민국 중심을 잡아주는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설자를 잃은 거죠. 아까 이제 헌재 선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만장일치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 아침 선고 당일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측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기각될 수도 있어 라는 얘기까지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른정당 의원님들은 엄청나게 가슴이 더 두근거렸을 거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측했어요? 저는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봤어요. 정말요? 예,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르 K재단 설립 과정 관련해가지고는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그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VIP가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다른 재벌 총수들도 어떤 공판적이라든지 법정 과정에 나와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이 실제로 개입을 했고 플라이그라운드하고 WK 같은 최순실의 어떤 개인적인 회사에서 미르재단, K재단과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는 얼마를 수주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면을 면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청문회 종합적으로 보면 잘했는데 결정적인 과오가 있어요. 오늘 현재 판결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KT를 통해서 그 68억 그 광고비. 최순실 쪽에 광고비를 네, 주고 플레이그라운드죠. 그리고 그 인사도 대통령하고 연결돼서 마음대로 하고 또 포스코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KT하고 포스코는 대통령 직권 남용이 명확해요. 증거도 다 있고. 근데 KT 포스코를 못 불렀어요. 청문회 때 왜 못 그러죠? 불렀어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결사가 안 됐죠. 대신에 청문회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부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형 의혹, 필러 수술. 네네. 이거 언론에도 책임이 있어요. 시청률이 많이 나온다고. 네. 그 당시에 김영재 성형외과 그리고 차병원 제가 거부했어요. 그 현장 방문하는 거. 그런 게 자꾸 그거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게 부각이 되면 네. 오히려 오도한다 국민들을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태극기 집회에 사람 많이 모인 갈수록 하나의 원인이 된 거죠. 저는 걱정이 네. 됐던 게 뭐냐면은 그 태극기 집회에서 의원들이 앞에 나가가지고는 뇌물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왜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뇌물죄는 이번에 증거 채택도 안 됐고 그렇죠. 탄핵에서 쟁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서 강제로 모금을 해가지고는 최순실한테 위탁 경영을 했다는 말하자면 그 형사상 직권 남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문제인데 자꾸 엉뚱하게 사람들은 탄핵 사유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해대니까 나중에 사람들은 선고가 나더라도 뇌물도 안 받았는데 왜 탄핵이지? 이러고 불복을 하면 어떡하나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의 곁까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선이 흐트러졌던 거고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뭔가 목소리 내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헌정사에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는데 어디서부터 이 탄핵이 시작됐는지를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친박 진영은 대통령을 여왕처럼 만들었거든요. 여왕처럼 모셨고 대통령이 바닷물은 달다 그러면 바닷물은 짜지 않고 답니다라고 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우리가 당 의총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대통령을 잘 떠받드는 게 당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막 했어요. 대통령을 잘 떠받드는 게 당의 역할이다. 야, 이건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은 해당 행위다. 의총에 안 들어가서 모르시죠. 심각하다. 그게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냐면 그래서 비공개 의총하는 그렇죠. 유승민 원내대표 잘릴 때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새누리당 입당해서 19대 한 1년 반 정도는 굉장히 민주적이었어요. 자유롭게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 배신의 정치하고 나서부터 당 부지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대통령이 퇴임후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내 말 듣는 사람으로 당을 재정비해야 내가 나 중심으로 정치인으로서 끝까지 계속 간다.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우리 20대 총선에서 진박 소동을 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의 조짐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근데 사실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이 다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지, 야당이 분열되고. 근데 그렇게 참패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저당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협치를 해라 하고 의석을 배분해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수를 끊임없이 분열시켰나. 음. 그리고 심지어 지금 폭망에까지 이르게 했나. 이 전체적인 과정을 그 유승민 원내대표 사건 때부터 한번 쭉 짚어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배신이 뭔지, 그렇죠. 그리고 진짜 보수를 멸망의 길에 이렇게 한 사건들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그러니까 참 보수 있다는 진영 거죠. 특히 어르신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말 보수의 배신자, 국민의 배신자가 누군지.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에요.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한테도 신세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민원, 인사 이런 것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전혀 없을 것이고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 들으면 많은 국민들이 놀랄 텐데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최순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최순실을 제외한 박근혜 대통령은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순실하고 관계 이외에는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윤회 문건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였다. 정윤회 문건 속에서 최순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때 최순실까지 잘랐으면 이 정권은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헌재 선고 결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결국은 덮었기 때문에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피청구인은 대국민 단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은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고리 3인방과 그 사람들과 연결돼 있는 친박계 정치인들이 사실상 대통령이 혼자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세요? 친박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친박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분명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문고리 3인방도 최순실 정윤회를 통해서 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또 일각에서는 뭐 그래도 호가호위하고 간신배짓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정호성 비서관이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구치소 청문회에서 나는 나가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게 될 것 같다. 그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듣고 좀 짠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처음에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시키는 대로 했던 장관, 비서관 전부 구속되고 있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끝까지 국민에게 한 번도 솔직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특검하고 끝까지 싸우고 대면조사 일정 가지고 실랑이 벌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간신 집단이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그 소위 말하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3인방,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또 우리 이제 과거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3인방을 자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박 핵심들 3인방을 지켜준 거거든요.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의 존재를 팔려고 했으면 팠죠. 회피한 거죠. 이분들의 제가 청문회 때 지적했지만 기본적인 마인드가 대통령에게 쓴소리하지 않는다. 딱 대통령 눈치 보니까 저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건드린 거죠. 근데 건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맞섰으면 최순실이 저렇게 대한민국을 난도질하지는 못했죠. 근데 결정적인 이 순간을 가져왔던 거는 저는 비상시국회의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부터 사실 이 탄핵 문제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김용태 남경필 지사하고 네. 이제 선도 탈당 이분들 왜 그냥 내보내셔갖고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탈당을 같이 저도 그때 안 나오셨잖아요. 탈당을 하자라고 이제 네. 논의를 하고 거의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왜 탈당을 같이 안 했냐면 이제 탈당 선언하기로 한 날 같이 모였어요. 이 여의도 앞에 카페에 모여가지고 제가 좀 당내에서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쵸. 많이 하고 좀 돌을 먼저 맞는 편이에요. 선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근데 가만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나가면은 이제 탄핵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는 당 안에서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이 우리 당에서 그때 한 60명 정도 네. 탄핵 찬성했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탄핵이 부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좀 남아서 계속 그때 그 소장파 의원들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래서 탄핵 끝나고 난 나갈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나갈 때는 나가라고 부추기신 거 아니에요? 김용태 아니 의원입니다. 근데 그 김용태 남지사는 워낙 이게 본인 의지들이 강력해서 일단 일부는 선도 탈당해서 밖에서 분위기를 띄워라. 나는 안에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탄핵은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 실패하면 우리 다 죽는다. 단계별로 진행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비상시국회의라는 곳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한 거잖아요. 하나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역할하신 분들이 있는 거고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은 탄핵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표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당시 아마 황영철 의원님이 대변인 역할을 예, 하셨죠. 맞습니다. 굉장히 그 인상이 남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별개로 저희들은 9일 표결에 참여하기로 그 당시에 12월 2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그냥 못을 받고 표결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마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비박계 의원들이 동조 안 할걸? 이라고 하면서 9일로 밀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네. 국민들이 새누리당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박지원 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제 국민들 촛불 압력 때문에 12월 2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당에서도 처음에는 동조하는 듯 했는데 실제로 우리 새누리당 안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행했으면 부결됐을 거예요. 그 12월 2일에 네. 표결했으면 부결됐다. 부결됐을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핵 표결이 국회에 공식으로 상정이 돼서 일단 부결이 돼요. 그러면 다시 못해요? 탄핵 사유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는 다시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정하면 네, 그러면 이제 정치적 김새고 네. 당시 왜 그랬냐면은 그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가 그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퇴진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다 그렇게 근데 알아들어요. 담화에서 그렇죠. 11월 29일 그렇기 삼사잖아요.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기 어려웠던 거죠. 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근데 12월 9일로 가면서 대통령이 퇴진 안 한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걸 알면은 중간에 자진해야 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봐서는 본인한테 이득인데 끝까지 하야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진 사퇴 얘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질서 있는 퇴진 얘기는 굉장히 현실화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론에 떠밀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하고 있는데 10월 29일 날 1차 촛불 집회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민심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민심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떠밀려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맞나요?
떠밀려 갔죠. 떠밀려 갔는데 우리가 이제 정세를 보수가 반전시킬 수 있는 저로의 기회는 사실 대통령의 자진 하야였어요. 이거 질서 있는 퇴진이었고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성공을 못 시켰죠. 근데 당시에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먼저 날짜를 받고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질서 있는 보수 혁신이 가능했죠. 이렇게 분단까지 되지 않고 친박 핵심들도 뭐 정계 은퇴나 어떻게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에 합류했으면 보수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탄핵 버티고 지금 탄핵까지 오면서 보수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완전히 갈라지고 보수의 상징과 이미지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죽여도 나는 살겠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강렬히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시위에서 벌써 70대 그 시위자 2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독이고 승복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앞으로 이 시위가 얼마나 계속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본인의 지지자들이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애국인 줄 알 거예요 아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당하는 거죠. 그분들을 케어하고 다독이고 승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제가 규탄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수가 죽어도 국민은 죽어도 나는 정치적으로 살아야 된다. 정치적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승복하겠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승복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말이 첫성으로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마 탄핵 선고일이 일어나기 전날 바른정당이 좀 메시지 낸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밝혀라라고. 그렇죠. 승복하겠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선고일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정말 100번을 양보해서 선고일 이후라도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고개가 잘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을 보고 야 바른정당 잘 만들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가 온 건데 그렇죠. 회생의 절의 기회가 온 그게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탄핵에 찬성했던 그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님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나경원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양보다 질이다.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고 네네. 우리 지지율이 높으면 그분들은 알았구나. 온다. 우리가 오지 마라 그래도. 근데 뭐 자꾸 오란 이야기만 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또 질이 멸렬하면 그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러니까 오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마음은 오고 싶다. 마음 오고 싶죠. 저기는 끝난 정당이에요 이미.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한 달 정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서 지지율이 오르면 저기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넘어온다. 빨리 일단 넘어오시지는 않을 것 변호사님은 같아요. 외부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무래도 바른정당에 계시니까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더 모르는 게 바로 사람 중에 정치인의 속이라고 봐요. 정치인들은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은 본인한테 이권이 되지 않으면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액션을 안 취할 것 같아요.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그분들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처럼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넘어올 거다. 뭔가 장래가 보여야 움직여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거나 정치 현장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친박은 존속할까요? 대통령이 없는 정치 현장에서? 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역사에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 뭐냐 하면 정말 법적으로 승복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승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청와대의 첫성이 법적 정치적으로 헌재에 승복하겠다는 발언일 줄 알았어요. 근데 첫성이 뭐였습니까? 방 빼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승복하고 청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승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까지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까 말까 눈치 볼 거예요.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의 그 기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를 바랄 겁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소위 자기의 그 아지트인 TK 일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조원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법적으로는 승복하지만 동의는 하지 않는다. 진짜 애매한 오늘 말이에요. 헌재 판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불복하겠다는 걸 실제로 친박 핵심이 선언한 거예요.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근데 며칠 안으로 완전히 승복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보수가 다시 살아난다. 안 그러면은 정말 친박 극우 집단하고 우리가 사생결단 투쟁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TK 자민련으로 전락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사생결단 한번 내릴 만한 혈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참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바른정당이 가야 될 길은 이 60일 안에 뭔가 혁신적인 승부를 벌여야 되는데 제가 우리 하태경 의원님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투지를 가지고 바른정당의 보수 혁신을 이뤄내겠다 하면 지난번에 정봉주 나한테 기억나죠? 바른정당이 결기를 가지고 깡따구가 있어라. 가면 된다는 거예요. 깡따구가 없어, 좌고우면하지 깡따구가. 말고.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인 건데 바른정당 의원님들 향해서 결기를 가지고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우시겠죠? 저도 안타까운데요. 형님들 좀 정신 좀 차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우리 하태경 의원님을 비롯해서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결기를 가지고 이번 5월 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 준비하지 않으면 보수가 영원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폭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기 옆에 있는 하태경 의원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호사님도 한마디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시죠. 저 탄핵은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입니다. 저는 스스로 저를 보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어딜 가서 나 보수요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애매한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기존 보수층은 안철수나 안희정 같은 새로운 인물의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어떤 산업화라든지 안보 프레임, 그다음에 박정희 프레임만으로 더 이상 보수는 지탱할 수 없고요. 여기서 새로운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개혁을 내세워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투지를 보여야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오늘 마지막으로 사정에서 두 번째 특별 게스트로 오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바른정당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 바른정당이 정말 새로운 보수, 선명한 보수 야당입니다. 이 바른정당이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로 나가지 못하면 이제 바른정당이 탄핵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의원님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 지도부를 또 새로 구성하는데 지도부 잘 구성해야 됩니다. 비대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은데요.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정치권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지도부 구성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지금 이 어려운 국내 외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총체적인 위기인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맞아서 그 뒷이야기를 하태경 의원님과 전지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거침없이 톡 쏘는 사이다 같은 정치 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김병민의 사정 2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